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를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찝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한겨레 일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재명 주춤, 김문수와 한 자릿수 격차다라는 거죠.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업체랑 같이 그동안 실시됐었던 188개의 여론조사를 메타 분석했습니다. 메타 분석. 그러니까 다 합쳐서 총괄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 여기 같이 볼까요? 이재명 46.7, 김문수 37.4, 이준석 9.3이었다.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상 3자 지지율인데 46.7, 37.4, 9.4. 그런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 18일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재명 후보는 2.1%포인트가 떨어지고요. 김문수 후보는 1.3%포인트 올라가고 이준석 후보는 1.4%포인트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후보의 일단 격차가 대략 9.3%포인트 차이다. 두 자릿수가 안 된다. 한 자릿수 격차로 줄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 말인즉슨 이재명 주춤, 김문수, 이준석 상승세라는 얘기가 될 텐데 선거를 딱 오늘로써 8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변수는 단일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일화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막판 변수 단일화 이준석의 딜레마다. 단일화가 되려면 이준석 후보의 마음의 결심이 서야 되는 거죠. 단일화를 받을지 받을지 안 받을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 보겠습니다. 단일화하지 않고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지면 이준석 후보 대선 패배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고 단일화를 하고도 만약에 진다고 하면 반탄 친윤이랑 결탁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이준석 후보는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좁혀지는 지지율의 단일화 변수까지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매일경제입니다. 이 비상경제 TF, 김, 당무, 불개입. 네, 지금 하루하루 대선일이 가까워져 오고 있죠. 오늘 딱 8일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두 후보 이런 가운데 주말 동안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재명 후보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비상경제 TF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나는 대통령이 되면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두 후보 다 결국 중도 표심을 좀 공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관건은 그럼 중도 유권자들이 어디로 마음이 쏠릴지가 관건인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카페, 패스트푸드, 편의점, 창업 대표 업종이 다 줄었다라는 겁니다. 뭐 새로 생긴다고 하면 동네 또 커피숍 생겼네, 편의점 또 생겼어? 라고 하는 업종들이 사실 가장 많이 생기는 업종들이 바로 이 업종들인 건 이 창업의 대표 업종들이 다 그 수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네. 1년 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다 줄었다라는 건데 여기 나오죠. 통계 개편 후에 처음이다. 통계 2018년에 개편했는데 그 이후에 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얘기인즉슨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요즘 안 어려운 사람 없다 하더니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싶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트럼프 다른 나라 방어하던 날 끝났다.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나온다라는 거죠. 저희가 말씀드렸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주한미군 4,500명 정도 괌이나 다른 지역으로 좀 옮길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그런데 미국 국방부에서는 아니 검토한 바는 없다. 이거 그냥 뭐 가능성, 아이디어 차원으로 좀 보고 있는 차원인 거지 실제로 한미가 논의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심상치 않다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다른 나라를 방어하던 날은 끝났다. 미국은 미국 방어를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돌아오는 도돌이표 의문. 그럼 주한미군 감축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모로 계속 심상치가 않구나라는 점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어제부터 드디어 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후보가 다 인쇄용지에 찍혔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 6번에 자유통일당 구조화 후보는 사퇴했습니다. 때문에 사퇴라고 옆에 지금 찍혀 있는데 이제부터는 사퇴를 한다고 해도 투표용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은 그대로 다 남아 있다라는 거죠. 다만 29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 이전에 사퇴를 한다고 하면 즉석으로 인쇄되는 이 투표용지에는 사퇴라고 찍힐 수 있다라고 찍힐 수 있는 만큼 28일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인 28일까지가 어떻게 보면 2차 단일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싶네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자릿수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이재명 주춤, 김문수와 한 자릿수 격차다. 네. 아까 제가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메타 분석, 지금까지 188개의 여론조사를 다 총괄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46.7, 김문수 37.4, 이준석 9.3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김현정 의원님, 민주당에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일주일 전에 비해서도 좀 2.1%포인트 낮아졌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네.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요. 또 실제로 대선이 이제 가까워질수록 당 지지도에 후보의 이제 지지도가 수렴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과 단일화 과정에서 네. 심한 갈등과 내용을 겪었잖아요. 그것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정권 교체론이라든지 또는 그 당선 가능성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네. 이유는 이번 선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내란 심판적 성격이 강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 파괴 세력과 또 그것을 막아낸 국민과의 대결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체적으로 이 양쪽이 좀 결집을 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이 선거일이 가까워져 오면 당의 지지율이 좀 수렴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당이랑 좀 같이 맞춰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현정 의원님 추가로 요것만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마이너스인 요소가 있었다라고는 이 캠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1차, 2차 토론 과정에서 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측의 그 네거티브 공세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120원 커피 논란이라든지 호텔 경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이제 발생했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 팩트적인 차원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소명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토론 과정에서 나타났던 그것만 봤을 때에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보수층의 또는 중도 일부가 이렇게 이전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뭐 중도층의 전체적인 여론 그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정권 교체에 네. 대한,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TV 토론이 좀 진행이 되면서 다른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세가 있었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이 9.3%포인트 차이의 두 후보 지금 한겨레의 이 여론조사, 이 메타 분석을 좀 놓고 봤는데 사실 주말 동안 나온 여론조사 중엔 9.3%포인트보다 더 격차가 적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KSOI의 여론조사였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후보 47.3% 전보다 1.9%포인트 떨어졌고요. 김문수 후보는 39.6% 전보다 3.2%포인트가 올랐다. 이준석 후보는 이 9.6% 0.2%포인트 올랐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걸 보면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 오르고요. 이준석 후보도 살짝이지만 또 오르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전주혜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요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못해서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잘한 점이 더 네. 적극적으로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선과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늦게 후보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대선 첫째 주에는 조금 더 국민의힘이 좀 단일 대우를 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또 더 좀 체계 있는 선거 운동을 할 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도 또 지지유세를 하고 있고 좀 뭔가 그렇게 당력이 결집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거기에다가 김문수 후보가 파도 정말 깨끗한 후보다. 굉장히 미담만 나오는 그런 후보라는 것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전국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뭐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또 뭐 정치를 판가려 하겠다. 사실 국민들께서 이번 선거에서 또 주요하게 좀 보시는 부분이 어떠한 그런 국회의 입법 독재를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랄지 또 면책 특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폐지를 하겠다 뭐 이런 정치 공약도 내셨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이런 장점이 국민들께 좀 많이 저는 스며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비호감도가 확실히 높다. 제가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이제 저희 지역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확실히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에 비해서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후보에 오히려 이 후보로 인해서 이제 빚어진 그런 문제이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지난주에 뭐 120원 그 커피 원가랄지 또 호텔 경제학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그 시흥에 또 이 거북섬 뭐 웨이브 파크 뭐 이런 좀 말실수가 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사전 투표가 실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한 상승세를 더욱더 계속 유지하는 좀 그러한 기조로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지금 김문수 후보의 상승세는 김문수 후보가 잘해서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못해서라고 보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결론을 잘 들어보니까 둘 다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저는 한 같아요. 7대3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파도 미담이고 이재명 후보는 뭐 거북섬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뭐 120원, 커피 원가 120원도 그렇고 뭔가 자꾸 말실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김현정 의원님 말씀도 살짝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와 관련된 그 의혹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그 선거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도지사 시절에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받은 의혹도 있고 또 해외 부부 동반 그 출장성 외유 뭐 이런 의혹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분명한 것은 보수층 결집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 그래서 보수층이 가표집되고 있는 것도 데이터로 확인도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보면은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감정적 낙인 찍기하고 갈라치기 전략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정책적인 뭐 비전이나 공약 같은 것보다는 그냥 이재명 후보를 힐난하기 위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보수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모양새이고 어쨌든 한동훈 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사실은 내부의 비판이 강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그 대선 이후를 바라보면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같이 지금 결합한 그런 측면 일정 부분 그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재명 그 후보가 계속해서 이제 그런 네거티브 전략보다는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면서 그 일관성 있게 그 자기 주장을 해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이번 그 선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란 심판의 성격의 선거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그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 대선에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네, 짧게 전 의원님. 그 정책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제 정책을 보면 사실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하고 특히 경제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은 꼭 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은 명백한 위헌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데 이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국민 경제 아니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이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는 비법조인 대법관법 사실 이런 것이 파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법관 중에 최고의 지위가 대법관이죠. 그래서 판사도 될 수 없는 비법조인이 어떻게 판사의 가장 높은 자리인 대법관이 될 수가 있는지.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박범계 의원이 추진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미적거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그것은 안 하겠다 이런 그 내용을 좀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그동안 쌓아온 여러 가지 그런 뭐 경제든지 정치든지 사법이든지 굉장히 전통적으로 쌓아온 이러한 시스템이 있죠. 이런 것을 전면 부정을 하고 오히려 무정부 상태로 혼돈 상태로 이렇게 만들려는 좀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도 중도나 아니면은 그 전통적인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게 된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잠깐 네. 반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원 이법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법원과 그 중노위에서 일관된 그동안에 일관된 그 법리였고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확인한 그런 내용이라서 적어도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국민의힘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어도 이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비호감도 아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호감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여론조사에 나타난 거 보면 비호감도가 압도적으로 1위는 지금 이준석 후보로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가장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반대로 호감도 가장 높은 후보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 그 대법관의 비법조인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그 처음에 사실은 이런 거죠. 이게 대법원에서 네. 그 대선에 개입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상고에 대한 비판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들도 대두된 것도 맞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대법원의 업무가 가중되기도 하고 그 독립성과 공정성을 좀 더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다양한 가치들이 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법관 수가 증원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그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비법조인을 또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의 해석을 주로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법조인을 갖다가 거기다가 임명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것은 사실은 좀 과도한 주장인 측면이 분명히 있고 저도 지금 현직 의원이지만 그거 관련된 내부의 논의나 이런 건 전혀 없었고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후보가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 이제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네. 지금 주건희 박관님 팽팽하게 조금만 아주 얘기를 짧게 하면 네. 그 노란봉투법이 자꾸만 대법원에서 통과된 것이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의행위 시에 민형사 면책 전혀 그 대법원 판례가 선례가 없고요. 근로자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선례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는 책임 비율 어떠한 그런 불법 행위 시에 근로자 간의 책임 비율을 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종전에 그냥 일반적인 불법 행위 책임자 간의 분담 비율에 대해서 대법원이 그것을 그냥 원형을 한 것이지 이런 노동쟁의 사건에서 특별히
특별히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둔 그런 판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법원도 이러한 선례가 있다. 이래서 노란봉투법이 정당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지금 연대 책임제도 연대 보증 이런 거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연대 책임 지지 않고 본인이 그 예를 들어 불법 파업에 가담한 정도만큼의 책임을 지라라는 취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것이 더 법 상식적이나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 노란봉투법을 얘기하자고 모신 건 아니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저희는 큰 틀에서 현재의 추세 D-8일 현재 시점에서의 대선 후보 지지도가 이렇다. 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었으면 다만 이런 지지도의 추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란봉투법이나 아니면 뭐 커피 원가나 아니면 뭐 이 다른 뭐 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의 어떤 네거티브 공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 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까 제목으로도 있었죠. 이재명 주춤, 뭐 김문수, 이준석은 또 살짝 또 소폭 오르는 그런 모습. 이재명 후보는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이런 추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여론의 흐름이 뭐 일종의 진폭이 있다라는 점은 뭐 선거 때 되면 언제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내란 세력 또는 내란 옹호 세력을 다시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원래 여론이라는 건 좀 진폭이 있다. 하지만 결국은 날 선택해 주실 것이다. 라는 취지의 이재명 후보의 얘기였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네. 제가 예상 득표율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6월 3일 민주당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거다, 승리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6월 3일 이재명 후보는 2등 후보와 몇 %포인트 차이가 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에서 그 뭐 압승 그리고 자만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퍼센테이지보다는 그 이번에 그 자꾸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의 대선이기 때문에 그 내란을 빨리 조기에 그 종식하고 그다음에 분열된 국론을 빨리 통합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많은 차이로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만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이 KSY가 7.7%포인트 차이였었죠. 2등인 김문수 후보와 그럼 2등과 7.7%포인트보다 더 최종 벌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줄일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3자 간의 지금 여론조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양자 대결로 했던 여론조사의 결과들은 차이가 좀 제가 알기로는 더 벌어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금 이제 8일 남았는데 네. 지금부터가 정말 좀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뭐 단일화의 이슈가 지금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얼만큼 후보들이 또 잘 대처하느냐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본인의 그 집권 이후의 구상이라든지 그 내란 종식하고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둬가지고 뭐 정치 보복 이런 거는 절대로 할 일도 없고 시간도 없다라고까지도 명확히 얘기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결국은 지금 현재 지지율의 그 변동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 이렇게 민심에 대해서 중도나 또는 합리적 보수라든지 이런 축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뭐 이재명 포비아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고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건 절대 없고 민생 경제만 회복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명확히 국민들께 밝힘으로 인해서 그 중도와 그 보수층에 그에서 안정감 있는 후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그 기자회견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뭐 명확하게 뭐 몇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좀 격차를 좀 벌리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3자지만 양자로 할 때는 이 지지율이 격차가 좀 벌어진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준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론이라는 게 진폭은 있지만 결국 내란 세력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 주지 않으시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전주현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굳이 내란 세력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번 대선이 탄핵으로 인해서 열리는 조기 대선이라는 걸 좀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기 대선인 만큼 이게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 운동장의 기울기가 선거가 8일 남은 지금 어떻게 완화됐다고 보십니까? 더 가팔라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지지율 추세를 보더라도 조금 그래도 좀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죠. 네.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엄으로 이제 빚어진 결국은 조기 대선이기는 합니다. 뭐 그래서 국민의힘이 또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또 이 원인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대왕적인 국회 세력을 가진 그런 그 민주당의 31번에 걸친 무자비한 탄핵이랄지 또 국정 발목 잡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 어느 정도 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171석의 거대 의석을 가진 그 민주당이 대통령까지 된다고 하면 사법도 행정부를 또 장악을 하고 또 사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된다면 정말 유신 시대 이후에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견적 균형은 필요하다.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 보복은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른 것보다 국민들이 이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본인의 재판이 있죠. 5건의 재판이 있고 특히 최근에 그 대법원에서 확실히 유죄다 이렇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공직선거법 위반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정신을 신화를 하면서 본인이 재판에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그런 부분을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84조에 소취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을 진행 중인 그것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한 범죄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것까지 정지를 하는 의미냐 사실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해석도 많고 이런 그 전례 없는 좀 상황에서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두려움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불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판 받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 때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기울기 지금 지지율로도 나타나는 게 결국은 좀 완화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게 또 민주당 아니냐라고 좀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까 살짝 얘기 중에 지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기자 간담회를 했죠. 기자 간담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도 개혁이나 뭐 특히 사법 개혁, 경찰 개혁, 검찰 개혁 중요하죠. 뭐 수사권 조정이든 뭐 다 중요한데 여기에 지금 뭐 조기에 이렇게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에너지를 초기에는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도와야 된다. 네. 이재명 후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김현정 의원님 통상 대선 한 8일, 9일 앞두고는 사실 그 이전서부터 대선 시작되면 1분 1초 지금 후보는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네. 때문에 딱 자리 잡고 앉아서 기자간담회는커녕 현장에서 기자들의 질의응답 받는 것도 뭐 되고 안 되고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 어제 자리를 잡고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자간담회 하는 거 최근에 주춤한 지지율을 좀 의식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두 차례에 걸친 TV 토론에서 네. 워낙 이제 그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네거티브적인 그 공세를 많이 해서 많은 시간 동안 본인의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할 네. 좀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탓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그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 선거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네. 본질은 국민들은 아무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은 명백하게 헌법을 파기한
그거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러면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명확하게 정말 진실된 사죄와 반성과 윤석열과 그 구구 세력들과 절연하는 모습을 정말 그 상상 이상으로 해도 부족할 그 판인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집권했을 경우에는 뭐 저 입법에 비해 생존까지 이렇게 장악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가지고는 일정 부분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을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이죠.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정치 보복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그리고 지금 이번 선거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하고 국민 통합하고 민생 회복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사법과 정치 개혁 이런 서로 갈등적 사항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집권한 다음부터 시작을 하면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민생과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두고 내가 집권하겠다. 네. 그거에 대한 TF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그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제 대선을 며칠 납두지 않고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밝힌다라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어떤 후보가 내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시켜 줄 것이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느냐를 가지고 지금 저는 판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이런 비전 정책 이런 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더 득점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TV 토론회에서 제대로 다른 후보들의 이 뭐 공세에 이 말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간담회를 열어서 좀 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그리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뭐 진심이 전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 아까 얘기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사법 검찰개혁 속도 조절 초기에 힘 뺄 상황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 또 이 이재명 후보의 기자 간담회 이 얘기를 들은 국민의힘 쪽, 보수 쪽 몇몇 인사분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전주혁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있겠어? 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도 네. 국민의힘 관계자가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설마 그럴까? 사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저는 검찰개혁을 지금 검찰을 아예 그 세 개의 청으로 쪼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검찰 쪼개기인데 그것이야말로 대표적인 보복 정책 아닌가 싶습니다. 수사를 해오는 그런 그 검찰의 힘을 권한 오히려 이제 분산을 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그 직접 수사권이 지금 경찰로 많이 넘어간 그 상황인데 여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정말 범죄자를 방면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을 이제 속도 조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면적인 저는 그동안의 그 민주당이 내놓은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그 통합과 이제 경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 과거의 도지사 시절이나 성남시장 시절 사실 뚜렷한 그런 경제 성공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좀 오히려 네. 대장동 개발로 인한 그런 그 이익을 보긴 했지만 이것은 민간업자들이 본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재판이나 비리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어떤 그런 기본소득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무상 시리즈로 사실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라온 이재명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상 시리즈, 그다음에 대장동 개발로 인한 어떤 특혜나 비리,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나 성남시장을 생각하면 그런 것이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김금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광교가 정말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이 대장동의 10배 정도 되는 광교 신도시를 또 성공적으로 또 신도시 개발에 성공을 했고, 뭐 파주랄지 또 평택이랄지 뭐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성공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성공 사례들을 볼 때 김문수 후보가 좀 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그 국민들의 민생을 더욱더 살피고 노동 운동을 또 그동안 열심히 해오신 그런 권력 정력으로 볼 때 민생이랄지 아니면 약자와의 보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짧게 네. 김현정 의원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재명 후보는 뭐 경제에 지금 뭐 비상경제 TF를 만든다고 지금 경제를 앞세우는데 사실상 뭐 시장 지사하면서 경제 제대로 한 거 없지 않아요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네거티브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저 첫 번째 2차 토론에도 제일 먼저 나와서 홍수 욕설부터 지적하면서 네거티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은 그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내수 살리기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자 감세만 주장하고 있고 민생 경제와 관련된 어떤 것들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냥 낙수 효과만 얘기하고 있으니 그거보다 건전재정 얘기하지만 세수는 펑크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신뢰를 국민들에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부터 반성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팽팽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평이 하나 나왔어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잠 못 드는 밤이에요. 근데 왜들 잠을 못 드느냐. 민주당은 이재명, 김문수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하면 이재명 지지율을 넘는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해서 잠을 못 자고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절대 안 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거 전화도 안 받네 이거 어떡하지 싶어서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엔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잠 못 이루는 국민의힘 단일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키워드로 알아보죠. 딜레마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 대통령 당무 개입 처단, 수직적 당정에 쫓겨난 이준석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제 김문수 후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즉각적인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뒀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얘기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뭐 당원을 좀 바꿔서 아예 차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 두 가지 포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수직적 당정 때문에 쫓겨난 이준석 후보를 좀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서 밀려난 것 그때가 잘못된 상황이었으니 잘못을 좀 바로잡겠다. 다시 말해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돌려 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개입 못하게 당원으로 못 박을 테니 쭉정이 당권이 아니니까 걱정 말고 단일화 하자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전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요. 네.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당미 개입이 과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쫓겨난 건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계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어떤 명분을 충족시켜줘야지 네. 단일화 조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그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직적 당정 관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전당대회 하면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자들이 계속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제스처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 표심을 끌어잡기 위한 네. 그동안 국민의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이 수직적 당정 관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그냥 말로만 이걸 없애겠다가 아니고 이걸 당규에 명시적으로 하겠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층 측에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러브콜이기도 하지만 중도층한테 얘기하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세 변호사님 말씀하신 옆에서 계속 김준욱 대변인님 말 이렇게 웃으면서 뭘 막 이렇게 적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죠. 일단 전 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네. 물론 당연히 그 당정 관계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바꿔야 된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일까? 저는 이것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에게 뭔가 단일화의 어떤 전제 조건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가장 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절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당원을 개정해가지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권 주자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대권 주자로 나오셨는데 마치 당권 주자가 당 쇄신안을 발표하듯이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걸 발표하는 것이 맞았겠는가? 당내에서 다른 후보, 예를 들면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비대위 체제를 정상적인 체제로 바꾸는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포용해서 끌어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끼고 자기가 혼자서 다 얘기했다라는 것.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당무에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 과연 이것이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단일화의 명분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발표의 주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주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대표 아닙니까? 열흘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예요. 절연을 위해서 수직적 당정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유세 전에도 또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걸 사실 이제 대권 후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수직적 당정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에서 주도적인 비대위원장이랄지 전 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큰 후보가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구동성으로 합천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도리에 어긋나거나 당정의 시스템에 반하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일단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수직적 당정을 바꾸겠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예 당원을 개정하겠다라고 꺼낸 이유 자체는 결국은 중도층 표심 공략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 합시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근데 관건은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솔직히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황해가지고 날뛰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접한 경제관이나 아니면은 혹세무빈하는 그런 정책들을 짚어내면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 증명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계속 단일화 프레임 같은 걸로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재명 후보 이미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텐데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이크 끄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 굉장히 빠른 발로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이 얘기를 거의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이 돕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화가 국민의힘 인사들한테 4통이나 왔던데 나 다 수신 차단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한 이 라디오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 진짜 안 한다고요. 얘기하면서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혹시 집으로 쫓아올 수 있어서 오늘부터 거처도 옮깁니다. 라고 그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준석 후보는 진짜 단일화 안 하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진심을 믿습니다. 안 하려는 안 하겠다라는 생각이다. 말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또 민주당의 또 여러분들께서 저 말을 못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저는 뭐 이준석 그 후보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여전히 할 수도 있다, 또 할 것 같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뭐 본인은 100% 안 한다, 전화도 안 받는다, 거처도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또 그만큼 그 반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뜨겁게 구애 작전을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의 이런 구애를 이 개혁신당에서는 스토킹이다라고까지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듯이 한 뿌리에서 시작되어 있고 그 한 뿌리는 지금은 바깥으로 다 이식되었다고 보지만 네. 여전히 다시 당내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럴 수도 저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지만 뭐 네.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하는 그 진심을 믿지만 하지만 오해 가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내가 볼 땐 단일화 할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냐? 직접 들어보실까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단일화하는 게 아마 그 두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이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이준석 후보도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 나왔을 뿐이지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볼 때는 양쪽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러니까 나는 단일화 할 거라는 전제를 갖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하고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는 걸 제일 경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손사래를 엄청 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막판에 경우에 때는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는 전혀 단일화가 안 될 걸 전제로 선거운동을 하고 하다가 허를 찔러 버리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재명 후보는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단일화 될 것이다 해갖고 안 되면 그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고 네. 단일화 될 것이다 될 건데 단일화를 해요. 봐라 단일화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효과를 이제 반감시키려고 하는 이중적 포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죠.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네. 그래야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단일화 안 한다고 하는데 할 것 같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의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아마 이번 주 보는데 네. 10%를 넘지 못하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 자체의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김문수 후보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일화 카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 손해볼 것은 없다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단일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3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40%를 뭐 올레일스에 넘기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 정체돼 있다고 한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3자 구도도 이제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단일화에는 계속 구애를 하되 그거에 관계없이 3자 구도도 이길 수 있을 그런 전략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단일화가 실체적으로 이게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계속 단일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일화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놓는 게 이게 예방주사가 됐든 실제 예언이 됐든지 간에 어쨌거나 나쁘지 않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양 당에서는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요 가운데 있는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중앙일보는 일면에 딱 썼습니다. 막판 변수 단일화 이준석의 딜레마다. 왜? 볼까요? 단일화하지 않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진다고 치면 단일화 했었어야지. 네가 단일화 안 해서 졌잖아. 라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뒤집었을 수도 있고, 근데 단일화를 하고 했는데도 패배를 한다고 하면 반탄 친미랑 결탁한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또 이 부분은 단일화를 해서 패배하든 승리하든 이런 비판은 사실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설령 단일화를 하려고 생각을 해도 고민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준욱 대변인님.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 그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그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 또 반대로 그 정반대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는 이준석 후보가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집합이 발생하느냐, 그 교집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우려가 가장 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그런 명분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명분을 제공해 줘야 이준석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여지가 남아 있을 텐데, 지금 너무 애둘러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준석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또 이준석 후보를 최대한으로 압박해서 단일화 실패 시에 책임론을 갖다 얘기하는데, 2017년도에 홍준표, 안철수, 또 유승민 세 분이 받았던 득표의 합이 네. 문재인 후보가 받은 득표의 합보다 많았다고 해서 지금 그 누구에게 책임론을 전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얘기할 수 있죠. 당시에 단일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겠지만 네. 그것이 누구의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듯이, 아마 이번에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네. 마지막에 대해서 과연 그런 책임을 누가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면 지금의 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 국민의힘에서 진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책임이 지금의 이 단일화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책임론보다는 국민의힘의 책임론이 더 크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려면 상당히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게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준석 후보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게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책임은 국민의힘 쪽에 있는 거지 이준석 후보 쪽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고 있죠. 같이 올라가는 지금 상황에선 두 사람의 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고, 단일화를 한 다음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이런 비판이 어쨌거나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비판도 있다라는 건데, 일각에선 이런 거 명분 다 떠나서 근데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에서 수백억 하는 이 대선 비용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많이들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선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 예산을 이렇게 짰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애초에 이 대선 선거 예산 자체를 50억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50억이라고 하면 이건 정치 후원금,
선관위 선거 보조금 그리고 당비를 다 합하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우리 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뭐 공보물 하는데 뭐 엄청 든다고 하지만 우리 이거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들었거든. 이라는 게 개혁신당의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도 이제 옆에서 이제 선거 쭉 치르는 거 많이 보셨는데 50억으로 대선 치르는 거 이거 가능한 거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공보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네.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 굉장히 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운동을 원도를 막 쓴다랄지 아니면 굉장히 유세차를 많이 제작한다랄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 비용은 이제 충분하다. 네. 굉장히 간소하게 치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단일화에서 개혁신당이 그 선거 비용 때문에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이 판단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뭐 보조금 받은 것이 한 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조그만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뭐 정치 후원금도 있고 선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네. 당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보조금 못 받으니까 단일화한다. 그 전제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아주 유의미한 지지도, 그러니까 3적으로 갔을 때 적어도 15% 이상을 가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 단일화를 안 해도 본인의 어떤 미래의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인수 후보가 동반 상승은 맞지만 김문수 후보는 현격하게 상승하는 것이고 이준수 후보는 찔끔찔끔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10%를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평균적으로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10% 이쪽 저쪽으로 가서 정체가 돼버리면 미래 정치를 장담할 수 없죠. 더군다나 개혁신당은 굉장히 작은 정당이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하지 않고는 이준석 후보의 정치는 미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3적으로 갔는데 본인의 지지도가 적게 나왔다? 근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지든 이기든 간에 만약에 자기의 지지도가 적게 나온 상태로 간다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뭐 중도랄지 민주당층 지지층을 끌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암울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혼자 또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절대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고민은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만평이 있었죠. 잠 못 이루는 밤이었었나요? 그 만평 같이 볼까요? 거기서 저희가 민주당, 국민의힘을 봤는데 민주당은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절대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개혁신당은 지지율이 점점 오르면 오를수록 이게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는데 이거 괜찮나라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지금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만평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말 시한이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 당장 29일 날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28일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건데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네요.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엔 피플. 먼저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네, 대체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대통령 당무 차단 꺼낸 김 이준석 달래고 한동훈 요구 수용. 네. 아까 저희 살짝 요 얘기가 나왔었죠. 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거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취지의 이 얘기 결국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수용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제 김문수 후보 이 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사전투표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전투표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승부다운 승부를 해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도 거기에 공감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는 김문수 후보께서
사전 투표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전화 통화로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의 무능한 정책 깨부수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시는 친윤 세상 깨부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 김문수가 이끄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리고 쉰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이거 보이시나요? 선명하게 적힌 김문수입니다. 네. 그 전에 입었던 옷은 분명 지원 유세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기호 2번 빨간색이었었는데 이번엔 김문수가 명확하게 적힌 옷을 입고 제가 김문수 후보와 공개적으로도 얘기하고 전화통화라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김광선 변호사님.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완전히 김문수 후보와 원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하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걸 보면 네.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본인이 세 가지를 명분으로 삼았잖아요.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절연 이 자체가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서부터 유세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수직적 당정 관계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하겠다 하니까 김문수 이름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김문수 후보와 같이 하는 선거유세는 하지 않았어요. 네. 다음 단계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파이널, 클라이맥스가 손잡고 하는 걸 겁니다. 손잡고 나타날 거예요, 유세장에. 그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사실 저거 자체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해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거 자체는 일단 한 몸이 되는 거고 또 경선 과정에서 했던 파열음이랄지 또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정도 선, 또 그 다음에 또 같이 손잡고 유세를 하면 그건 보수가 뭉치는 데서는 굉장히 도움을 줄 거고 그다음에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세운 것들이 뭐 부정선거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김문수 후보가 받아들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게 선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승수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기가 요구한 걸 하나하나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수용을 했다라고 보고 조금씩 원팀을 갖고 결국은 같이 손잡고 만세하는 유세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 가볼까요? 두 번째 인물. 홍준표 전 시장이죠. 홍준표 전 시장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홍준표, 이준석에 투표하는 건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손을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네, 이 청년의 꿈이죠. 이 본인이 이 소통하는 온라인 이 커뮤니티에 한 지지자가 글을 올렸는데 아니 이기려면은 홍준표 전 시장을 후보로 올렸어야죠라고 하니까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라고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김진욱 대변인님, 이건 이준석 뽑으세요라는 거 아니야? 라고 사실 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저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어 보이는데 결국 하와이의 특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저는 뭐 설득조라고 보는데 이 설득조의 설득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와이에 다녀오신 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글로서는 남기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우리가 그걸 확인하고 왔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쓴 저 글은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사표.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에게 가장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게 이준석 후보가 사표를 만들면 결국 대선 패배의 책임은 당신 책임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 설령 이준석 후보가 표를 받아서 대선에서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지 그것이 책임론을 물을 건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출국 당시에 이런 말을 했죠.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이준석의 구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출국했었던 그 입장을 지금까지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광삼 선생님 짧게. 홍준표 전 시장이 이 걸음걸이가 너무 갈짓자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지 이준석을 지지하는 건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왔다 갔다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관계도 그랬잖아요. 비판했다가 또 뭐 굉장히 칭찬했다가 근데 사실 표 하나도 되지 않아요. 어느 쪽 가도 표 되지 않고 오히려 어느 쪽을 지지하면 표가 달아날 겁니다. 그런데 정계 은퇴한다고 하와이에 가놓고 결과적으로 기존에 있던 벌은 못 버리고 자꾸 이쪽도 뭐 기웃거리고 저쪽도 기웃거리는 모습이 참 보기 안 좋아요. 정치는 사실 말년을 잘해야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참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어요. 네, 홍준표 전 시장 좀 이해가 안 가게 갈짓자 행보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사단으로 갔다 온 김대식 의원이 자신의 SNS에 뭐라고 썼느냐. 이거는 이준석 후보를 격려하기 위한 멘트다.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마음은 확실하다라고 다시 한번 올렸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 홍준표 전 시장이 가타부타 뭔가 글을 올리진 않은 상황인데 과연 글을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도 주목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